아직도 눈으로만 잡지 난 직접 만난다. 국내 최고의 시계건지 신스톱 여름식 콘서트 2018년 6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 스테이지.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요. 시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주실 거죠. 본 프로그램은 현대, 기아자동차, 유투루, 애플, 소니의 협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르고 이게 누구신가? 다락방 여신 3호 여인천하. 근데 무슨 일이야? 라르고 백작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 네. 라리고 정말이네. 사실 그는 햇살에 섞이는 빗줄기와 같았습니다. 사라져가는 통증에 몸을 뒤섞는 일몰의 어둠과 같았죠. 어느 날 문득 낡은 소매에 찾아왔다가 옷과 함께 버려지는 얼룩과 같기도 했습니다. 라르고 백작. 그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다락방으로 스며들어온 존재였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사라져버린 존재였죠. 여인천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평소와 다른 공기에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라르고를 찾아다녔습니다. 라르고 어디 있니 라르고 이제 그만 찾아. 라르고는 우리 곁을 떠난 게 분명해. 그럴 리 없어요. 어젯밤에도 그저께 밤에도 나에게 이야기했죠. 열심히 연습해서 언젠가는 꼭 멋진 시낭독을 할 거예요 라고. 이제 그만 단념해. 그러나 라르고 백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그는 수증기처럼 스며들어 어떤 외딴 방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 소녀가 잠들어 있었고요. 라르고 백작은 소녀의 곁에 잠시 머무릅니다. 여인천하의 구박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군. 오늘의 이야기 테마는 빈칸 채우기지. 그래서 나는 시인의 어린 시절로 와 있지. 이 소녀의 이름은 김선재. 장차 유명한 시인으로 거듭나게 될 소녀는 그러나 잠든 모습이 매우 귀엽군. 라르고 백작은 소녀에게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아닌 어딘가. 문을 열면 구름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름처럼 애매한 단어가 좋아. 당신이 사슴이라고 읽으면 제주를 넘지 않아도 사슴으로 변하고, 당신이 슬프다고 말하면 동공이 사라진 짐승의 몸을 어루만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아무래도 나는 나에게서 자꾸만 멀어져. 코트 자락에 남는 옛날의 어느 저녁이, 사라지지 않는 저녁이 기억나지 않는다. 명사를 잊어가는 노인의 싸늘한 손처럼 오직 떨림만, 흔들리는 온도만. 단수와 만난 단수는 복수가 된다. 단수와 헤어진 단수는 여전히 단수다. 그러니 아무것도 잃은 것만 없다. 구름과 어제가 지나갔을 뿐. 구름과 함께 걷는 길. 나는 두 몸 같은, 새 몸 같은 꿈에 잠긴다.
꼬리에 외로운 보폭을 가늠하는 꿈, 낮잠에서 깨어난 어른이 소년처럼 무는 꿈, 또는 순례자의 얕은 꿈을 걱정한다고 해도 괜찮겠지. 여기가 아닌 어딘가라는 말도 괜찮겠지. 괜찮다는 말, 나를 끌고 가는 구름에 대한 해석, 비로소 잃어버린 명사들과 제대로 이별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러나 잠에서 깨면 모호한 당신이라는 말, 여전히 머리맡을 서성거린다. 문을 열면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구름처럼. 라르고 백작이 시를 낭독하는 사이 소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을 받으며 소녀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라르고 백작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미래로 모셔가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지요. 당신은 어른이 되면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방문을 하게 되죠. 젊은 시인의 다락방. 매 시간마다 주목받는 젊은 시인들을 초대해서 시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나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나도 당신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계기로 시인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야기 테마를 빈칸 채우기로 결정했죠. 자, 나의 손을 잡아요. 소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엇에 이끌리듯 라르고 백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소녀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고 젊은 시인의 다락방에 와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초대가 된 거였군요. 어른이 된 김선재 제 씨. 시인과 함께하는 9번째 젊은 시인의 다락방 팟캐스트 함께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가 시인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김선재 시인은 1971년 통영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2006년 실천문학의 소설을, 2007년 현대문학의 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나왔습니다. 소설집 그녀가 보인다, 시집 얼룩의 탄생, 장편소설 내 이름은 술래, 그리고 영화 에세이 마음껏 슬퍼해요 우리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줍. 여기까지가 이제 시인 김선재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그 논란이 가시지 않는 그 인간 김선재에 대해서는 시인님께서 직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그 오프닝 중에 유명한 작가가 돼 있을 거라고 제가 그 부분에서 혼자 웃었거든요. 되게 오글거리네요, 오프닝이. 저는 그냥 유명하지 않고요. 글 쓰면서 살고, 글도 사실 가끔 저도 이렇게 몰아서 쓰고요. 그냥 별일 없이 사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시집을 한 권씩 가지고 계신 게 굉장히 낯설어요. 되게 되게 부끄럽네요. 저 굉장히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제 책을 갖고 계신 건 그냥 평범하게 다 여러분들처럼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거든요. 네, 소설집, 장편 소설, 그리고 산문집까지 또 내셨더라고요. 네, 계속 그렇게 꾸준히 글을 쓰고 계신 거죠.
지금 다 첫 책들이 나왔어요. 첫 시집이 나왔고 첫 장편이 나왔고 첫 단편집이 나왔고 첫 에세이가 나왔는데 올해 아마 단편집이 한 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시집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쯤 나올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에세이집이 한 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열하니까 굉장히 뭐 많은 걸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보다 훨씬 많은 책을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게으른 편이에요.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부끄럽네. 내가 부끄러워. 되게 다양하게 활동하시네요. 그냥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늘 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성이. 근데 아까 라르고 백자님 오프닝에서 택한 시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라는 이 시를 택하신 이유? 스토리? 궁금해요. 우선 제가 사실 저는 이제 김선재 시인이 처음에는 소설가인 줄로만 알았었거든요. 그렇게 놀랐는데 또 가장 먼저 처음 제가 시인 김선재로서 가장 처음 접한 작품이 이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웹진 문지라고 이제 그 문학과 지성사 출판사에서 하는 웹진에서 그 매달 이렇게 선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문학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셔서 그 작품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서점에서 그 마음껏 슬퍼해요 우리라는 책을 봤거든요. 근데 뭐 소설이나 시 이런 내용과 전혀 다르게 영화에 관련된 에피소드, 약간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근데 앞부분만 일단 읽어봤는데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늘 좀 부끄럽기도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늘 좀 저 스스로를 작가라고 소개하는 것도 그렇고 시인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좀 부끄러워요. 그게 많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시도 쓰고 소설도 쓰는 뭐 이렇게 이제 시 쓰는 오은이 맨날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자기소개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글 쓰는 누구입니다라고 말하게 된데도 이제 겨우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글쓰기를 할 때 시인이 돼야겠다, 뭐 소설가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여러 가지 글들을 겁없이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 처음에 아무 야망이 없었거든요. 내가 감히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나 소설을 비교적 편견 없이 그리고 별 바람 없이 공부하던 시절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시면 글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뭐 다른 뭐 그림이나 노래나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글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노래 잘하시는 분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네, 정말 부러워요. 그림도 이제 어렸을 때 그려봤고 노래도 불러봤는데 늘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러니까 늘 스스로가 만족스럽다, 스스로에게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글 쓰는 동안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만큼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림도 저 미술 시간, 음악 시간이 너무 싫었거든요. 물론 그게 노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안 행복했는데 이제 아주 얼마 없는 글쓰기 시간에는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일한 그 무엇인가가 글쓰기였겠죠, 아마. 그랬던 거 행복하다. 태어나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뿐이어서 제가 글을 쓰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제목에서 저는 계속 유추를 했어요. 이제 여기 뭐 표지에 그림도 있지만 어떤 시인일까 우선은 시를 보기 전에 저는 이제 얼룩이라는 거에 얼룩말? 얼룩소? 그냥 저도 약간 그런 예, 생각했는데. 동물은 몸에 뭔가 얼룩을 이렇게 새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계속 이렇게 뭔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마음의 얼룩을 남기잖아요. 그게 어떤 얼룩의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강박증? 이건 상처의 얼룩이 아니고 뭔가 희망의 얼룩일 거야 라고 제 나름대로는 막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이 시를 좀 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걸 얼룩? 얼룩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얼룩은 어떤 의미의 얼룩일까? 근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삶이 결국은 얼룩을 남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처음 이제 집에 이사 가기 전에 벽지를 새로 바르고 바닥을 새로 깔고 칠을 다시 하고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얼룩 그러니까 모기를 때려잡는다든지 뭐 뜨거운 냄비를 바닥에 놓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누군가의 어떤 존재를 알 수 있는 그 존재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가 거기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그 무엇인가가 얼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주 저도 사소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긴장하거나 이러면 저도 이렇게 긴장되는 자리에 가서 뭘 잘 먹지를 않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커피를 한동안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가 생긴 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테이크아웃 커피가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한 거죠. 이제 들고 다니면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게 그다지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눈총 맞는 일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미친 듯이 하루에 커피를 막 마셨던 적이 있어요. 테이크아웃 잔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원두 커피를 이렇게 아무 데서나 마실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옷에. 근데 아시겠지만 커피 얼룩이 잘 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바로 지우지 않으면은요. 네. 그게 이제 코트 같은 데 묻으면 이제 지웠다고 생각하고 이제 세탁을 했다가 다음에 꺼내 보면은 장면에 그 커피 얼룩이 남아 있는 경우. 그런 것들 이런 게 이때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었구나. 아까 그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도 나오지만 그런 거 있죠. 코트에 묻은 얼룩이 작년의 나를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경험들이 좀 종종 있었던 즈음이었어요. 결국 이런 아무 형태도 없고 그렇다고 뭐라 이름 붙일 수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남은 얼룩들이 나라는 존재를 규정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네. 얼룩은 결국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목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거든요. 네. 강정 시인이 지어준. 이거 제목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시집 제목 짓는 게. 처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 또래 이제 중견 시인들에게 몇몇 분들한테 몇 개 보기를 주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중에 강정 시인이 얼룩의 탄생이 그중 나은 것 같다. 그래서 네, 이걸로 하게 됐죠. 예비 후보들 기억하시나요? 예비 후보들이요. 태양의 서쪽도 있었고요. 쓸쓸한 오후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근데 그거는 편집해 주신 분한테 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제목을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목은 시는 좋고 제목은 좋은데 이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상한 마음에 쓸쓸한 정을.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 제목이 사실 제일 그때 지어놓고 제일 좋았는데 시도 되어
좋아요. 편집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얼룩을 또 지어주셨거든요. 편집자. 네,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 근데 제가 처음에 가장 밀었던 건 그거였어요. 이상한 마음의 쓸쓸한 정원가. 네. 아 그러면 이제 시 자체로 제목을 정한 게 이렇게 시집의 제목을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제목들로만 이렇게 정하신 거였나요? 촌스러워서 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는 그냥 어떤 시의 문구 하나를 따서 제목으로 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버리 경황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얼룩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이 시집 자체랑 또 되게 잘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얼룩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뭔가 그런 시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그런 조각조각들이 좀 전체적으로 녹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제목이 멋있으니까 네. 또 저는 시집 들고 다니는 취미가 또 있거든요. 들고 다니는 게 좀 있어 보이는 네. 시집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얼룩이 삶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시집을 이렇게 읽다가 뭐 이렇게 사이사이에 뭐 이렇게 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정말 네, 지금도 여기 막 뭐 영수증 비슷한 게 껴져 있는데 그때가 막 이게 그날이 내가 이 시집을 들고 있었던 날이구나 이런 게 아, 오. 영수증을 통해서. 영수증 얼룩. 네, 진짜 그렇네요. 흔적을 통해서 또 뭘 했는지 아까 삶을 또 규명하신다는 또 말씀과 이렇게 다. 시집에 대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시집을 읽다 보니까 좀 약간 시적인 그런 경향 같은 게 약간 바뀌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거든요. 되게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일부에 썼던 그 일부에 있는 시들은 제가 나중에 썼던 시들이고요. 2부에 있는 몇몇 편이 제가 등단하고 얼마 안 돼서 쓴 시들이에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쓰기 시작한 거라서 많이 헤맸어요. 그리고 제가 시를 처음 읽고 쓰기 시작한 게 10년 정도 됐나요? 그 전에는 작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흥미 위주의 책들, 소설, 그리고 백석 정도, 이 정도 읽고 시를 읽고 쓰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많이 이것저것 많이 헤맸었죠. 그러다가 시를 쓰게 됐고 시를 쓰고 나서 등단을 했는데 등단을 하고 나서도 뭐가 시고 뭐가 시가 아닌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정말 얼떨결에 시인이 됐는데 시인이 되고 시를 쓰다가 어느 날 제가 너무 지겹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것들은 굉장히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창작 방법론을 통해서 시를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계속 제가 쓰는 글들을 계속 부정하기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좀 굉장히 뭐라 그러지? 벼락치기 스타일이라서요. 이제 시집 원고를 넘겨야 될 나날이 다가오는데 정리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집에 있는 절반 정도의 시가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다 고쳐진 시들이에요. 저는 그때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그런 게
시는 이제 쓰는 게 아니고 뭐 낳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의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쓰여진 시들이 좀 일부에 많이 넣었는데, 그때 썼던 시들,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썼던 어떤 시 쓰기를 계속 부정하면서 저와 싸우면서 썼던 시들이 일부에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저와 화해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해시키면서 썼던 시들이 2부 뒤쪽에 좀 있는 몇몇 시들이고요. 예, 그래서 많이 다른 걸 읽어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 어, 저는 일부에서는 뭔가 시인의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 뭔가 조곤조곤하면서 저에게 막 속삭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가 갑자기 2부에 이제 몇몇 시들을 읽는데 갑자기 시가 확 바뀐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스타일이랄까 뭐 그런 게 갑자기 바뀐 것 같고, 그래서 2부 첫 시였던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가 마치 책갈피처럼 저에게 확 꽂혔었거든요. 그 시가 뭔가 2부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뭔가 시인의 새로운 모습을 또 보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시를 읽을 때. 2부 앞부분에 있는 시들이 맨 마지막에 쓰여졌던 시들이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있는 시들이 제가 시인이 되고 초기에 썼던 시들이고, 일부의 대부분의 시들은 이제 막 저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저를 막 타일러 가면서 썼던 그런 시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첫 시집이라 이렇게 막 아주 잘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저와 계속 끊임없이 싸우고 화해하고 뭐 다독거리고 막 이랬던 굉장히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요란스러웠던 그 과정들이 기록된 시집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번에 김선재 시인의 시집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와 좀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마치 시를 읽는데 제가 밤이 돼가지고 저의 밤 껍질이 다 벗겨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차갑고 낮은 양철 지붕 위에 나. 부끄러움이 우리의 체형을 곡선으로 만들었으니. 나의 집은 어디입니까? 서로 다른 굴뚝에서 태어난 연기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곡선의 몸에서 직선의 마음이 자라날 때, 웅덩이 같은 그늘마다 발을 담그고 싶을 때, 발을 가리고 싶을 때, 화석처럼 견고한 마음에게 화석처럼 간략한 마음이 묻는다.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나를 놓치는 순간 바람이 된다. 돌아서지 않는 바람이 된다. 흐르다 달리다 날아가다 사라질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속삭여준다면, 얘기해준다면 울기라도 할 텐데, 달리기라도 할 텐데. 덧창을 닫는 계절, 구획짓지 않는 우리들이 계획 없이 떠도는 계절, 가벼운 비유들이 날아가는 계절, 뜨겁고 높은 양철 지붕 위의 우리들, 슬픔이 우리의 귓바퀴를 바퀴처럼 말았으니. 질문을 버린다면 빗살무늬 가지들은 가지런해질 거야. 빗살무늬 빗방울들은 고요해지겠지. 어제의 기억처럼 말할 수 없는 심정을 지우고, 오래된 서랍 속을 기억하는 노파의 마음을 떨치고, 사라진 부위들이 자라는 불면의 습관을 지우고. 질문마저 버린다면 우리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점점 점처럼 사소해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더 멀리, 아주 멀리. 세 걸음, 네 걸음, 한 걸음 더 멀리,
아주 더 멀리. 우리의 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빗살무늬 가지처럼 가지런해집니다. 빗살무늬 빗방울처럼 고요해집니다. 이곳은 스스로를 벗어버린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죠. 이 공간은 어떠한 시간의 틀 속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그저 한순간으로 존재하기에 시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점다락, 젊은 시인의 다락방입니다. 젊은 시인의 다락방이 여름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7월 31일 오후 5시 한여름밤의 다락방 신촌역 앞 카페 파스텔에서 만나요. 저 제일 마지막에 시인의 말 이 구절 있잖아요. 어제는 슬퍼도 살아야 하는 것의 상투성이 아니라 슬퍼서 살아야 하는 것의 곡진함을 생각했다. 그래, 뭐뭐 해도가 아니라 뭐뭐 해서지. 그래서 살아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글을 쓰실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좀 궁금해. 이거 제일 마지막에 쓰신 건가요? 네, 이제 시집을 내야 하니 시인의 말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뒷 날개에 들어가는 말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쓰는 일이 참 시 쓰는 일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뭘 써야 할까. 그래서 다른 분들 쓰신 것도 막 보고 했었는데 그때 힘들어도 기운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만 참아 뭐 이런 아주 상투적인 위로들 막 그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위로가 과연 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투적인 위로를 하지 말자. 아예 나는 너를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오히려 그게 더 진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슬퍼도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상투적인 건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냥 슬픈 대로 살자. 슬픈 대로 살아. 내가 옆에 있어줄 수는 있어. 이런 심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있는 문장들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오래 걸어와. 뭐 그런 저 외울 수는 없는데 오래 걸어온 육신의 뼈를 맞추듯 아픈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어줄게. 기운내. 아프지 마. 라고 말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렇게 아픈 거 알아. 너 옆에 있어줄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집이 나올 때쯤 이건 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기도 하고 또 저를 아는 제가 아는 모든 분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위로의 말은 아닌데 제가 위로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래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정말 위로를 찾고 싶은데 위로를 찾을 수 없었던 시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근데 기운 내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참 싫더라고요. 이게 무슨 도대체 의미가 있나? 내가 그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근데 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스스로가 힘들 때는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살자. 죽지는 말자. 뭐 이런. 근데 죽으면 안 돼. 그건 정말 슬픈 일이니까 그런 생각.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진심이다. 솔직하게 인정한 거죠. 미안해. 인간이 인간에게 위로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 그런 생각. 네.
되게 고차원적인 위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근데 그게 정말 들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에게 기운내, 힘내,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란 말도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인데 아니잖아요. 네. 다 잘 되는 일은 없잖아요. 네. 그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다 동감하실 거라고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차라리 그때는 그냥 술이나 한잔 사주는 게 낫죠. 네. 근데 제가 학기 중에 이제 시창작 수업을 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 것. 맞아요. 저에게는 늘 그게 두 가지 욕망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해요.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욕망.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욕망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망이 늘 동시에 있는데 이제 시라는 걸 쓸 때 제일 처음 느껴지는 게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여기 있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제 얘기를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게 다 모든 이에게 다 있는 건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를 처음 쓸 때 감정을 드러내는 법과 감상적이 되는 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저는 저를 잘 그러니까 저를 드러낼 때 굉장히 서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썼다가도 이제 스스로가 자체 검열을 해서 스스로 지우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시집 낼 때도 아슬아슬하게 막 그런 경계를 막 넘나들며 혼자 괴로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연애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걸 연애시로도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어떤 분이 우연찮게 이제 제 시집을 읽고 뭐 블로그에 뭘 쓰신 분을 우연히 이제 찾아서 보게 됐는데 그분이 정말 연애시의 끝판왕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연애시로도 읽힐 수 있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시는 연애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상을 사랑하거나 너무 사랑해서 미워할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꼭 남자일 수도 있지만 뭐 개일 수도 있고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저희 엄마랑 징글징글하게 싸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 그 싸우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고 그래서 전 그렇게 우기고 다니는 편이에요. 모든 시는 연애시다.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열망하는 대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사실 나를 사랑해서고 그렇잖아요. 나의 미래를 사랑해서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모든 시는 연애시인 걸로 주장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분위기 전환 겸 저희가 제목이 젊은 시인의 다락방이잖아요. 네. 혹시 다락방에 대한 뭐 추억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잠깐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까 점다락 얘기를 하셨을 때 다락방은 저에게 되게 무섭고 슬픈 곳이었어요. 왜요? 지금은 다락방이 있는 집이 별로 없는데 맞아요. 옛날에는 다들 집에 다락방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 젊은 시인의 다락방이라는 걸 어떤 의도로 지으셨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저한테 다락방은 벌 받고 쫓겨나는 곳이었어요. 혼날 때 네, 거기 네. 들어가셨구나. 제가 아는 다락방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쓰시던 방에서 벽장문 같은 걸 열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계단이 맞아.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막 쫓겨 올라가서 이제 거기 갇혀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제 그곳에 저희 어머니가 바쁘셨는지 늘 그곳에는 이렇게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살림 맞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5살 된 딸, 뭐 6살, 7살 된 딸을 나중에 시집 갈 때 줄 거라고 사놓은 뭐 그릇 같은 것들 막 쌓아놓고 이랬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먼지 투성, 오, 맞아요. 먼지 투성이에 무섭고 무서운 곳, 하지만 밝고 온갖 것들이 다 있었던 곳.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다락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락방을 올라가는 그 가파른 계단도 늘 숨어있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숨기도 하고 또 아주 오래된 뭐 저희 아버지가 보시던 책 같은 것도 막 그곳에 쌓아놓고 그랬던 곳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아주 많은 시간 거기 올라가서 그것들을 뒤적거리고 그곳으로 쫓겨나서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다락방이 있었어요. 네, 온갖 감정이 뒤섞인, 혼나고 무섭고 또 신기하고 오래되고 더럽고 네, 그래서 다락방이란 굉장히 오랫동안 다락방이 저한테 관념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이들 다락방 하니까. 근데 제게 있었던 다락방을 떠올리기는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무섭고 좋은 곳. 저희 다락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저 되게 부러워요. 저는 별일 없는 한 맨날 집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술을 마시지 않고 뭔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다는 게 참 신기하고 부럽고 그래요. 저 아무도 잘 안 껴주더라고요. 지금 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 읽었잖아요. 네. 너무 좀 부끄럽고 왜 갑자기 비교되시죠? 저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네. 수줍은 팬심 또. 이 시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시인데요. 이상한 마음의 쓸쓸한 정오라는 시예요. 네. 아무래도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안과 밖을 지은 이상한 마음의 쓸쓸한 정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밖을 바라보니 안이 보이지 않았다. 이 세상은 작고 좁고 캄캄해. 이 방처럼, 이 방의 상자처럼, 상자 안의 편지처럼, 편지 안의 나처럼. 안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 내보일 바깥도 없었다. 다만 모든 목소리는 고백의 형식. 이러다 영영 말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젊은 부부는 자신들의 실패를 믿을 수 없었다. 흔들리며 흔들었다. 말을 해. 나를 따라해봐. 내가 내 애비야. 이 애미애비도 모르는. 처음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전부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얻은 적이 없으니 득음을 꿈꾸지 않습니다. 다만 공이 되어 튀어오르기를 반복할 뿐, 공이 되기를 희망할 뿐. 그러니까 탄력적인 사람이라고 해둡시다. 탄력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해둡시다. 밤마다 내 양들은 늙었다. 천천히 나와 함께. 애미애비도 모르는 내가 애미애비도 없는 내 양들의 목자가 되어 신락 같은 잠에 기대 운명의 실패를 쥐고 떠났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필요합니다. 똑바로 앉아 본 적 없는 나에게는 들려줄 풍경이 없습니다. 소리내어 부를 이름도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려진 이름 위에 마음을 얹어
침묵의 행간 위에 진심을 얹어. 누구도 돌아갈 길은 찾지 못한다. 심장 소리를 내어준 이여. 지금은 안과 밖을 지운 이상한 마음의 쓸쓸한 정오. 곧 아무 일도 없는 그림자가 걸어와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신락 같은 길이 있는 동안은 가야 한다. 어떻게든 어디론가.